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모 유튜브에서 대구 시민, 본인이 아주 보수적인 대구 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했더니 그 말을 제 말이라고, 조국의 말이라고 보도했던 중앙일보 등 기사가 있더만요.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저는 그걸 민주당 분들도 또 이재명 대표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고, 더 중요하게는 조국혁신당 출연 이후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보시면, 제 주장이 아닙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보시면 민주당을 포함하여 또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민주 진영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얼만큼 나눌 것인가의 문제 말고 전체 파이가 커졌습니다. 두 번째,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에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오는 분들이 지역구를 어디를 찍을 것인가는 저는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출연은 민주당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다만 기자분이 질문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계시죠. 물론 거기는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민주당 주도의 연합정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점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비례정당의 정당정책 보시고, 그 두 정당의 비례 후보를 보시고, 누가 더 낫지?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조인, 그리고 실제로 고위직 공무원 등 해서 사실 민생 정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반윤 정치 메시지 말고 민생 정치에서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대표 선수로 우리는 1, 2선발이 누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제가 특정 학벌을 가지고 뽑았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요. 선발 기준 나중에 리스트업을 양쪽 라인업을 보시면 남녀 라인업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희 정책위 의장이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이신데 그분의 활동 내역을 보시면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정책 통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 포럼이라는 큰 단체를 이끌으셨고 그 상임 운영위원장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정책위 의장으로 와 있고, 다음 주부터 그 서왕진 정책위 의장 중심으로 민생 정책을 다 밝히실 것이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진국으로 임선영 기자고요. 네. 최근 황운하 의원께서 비례에서 15석 목표를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곽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운하 의원의 개인 의견이고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공식적으로 목표 의석이 10석이라는 걸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인터뷰하시다 보면 이런 조건 하에서 저런 조건 하에서 하다 보니까 숫자를 어떤 분은 12석, 어떤 분은 15석 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그렇고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10석이 목표고 원내 3당이 목표다라는 것을 제가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발표할 때 이미 그때 말을 했습니다. 바꾼 적이 없고, 물론 희망사항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주셔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죠. 그걸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주시면 좋겠다. 근데 현재로는 더 겸허하게 현재 여론조사의 추이를 더 굳히고 더 겸허하게 나갈 그런 자세로 활동할 것입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부산 지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아까 이미 제 발표문에서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을 해야 된다는 거 다 같은 마음이실 건데 조기 완공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돈 없이 뭐 가덕도 돈 없이 뭐 되는 게 없죠. 그러면 부산 전체가 또 부산만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방 분권이 되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셨던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말씀드렸고 가덕도 경우는 빨리 이제 가덕도 특별법 만들어졌고 그걸 빨리 조기 완공하자라는 얘기가 여야가 뭐 의견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울 업체가 다 그걸 이제 담당하는 이런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해서 지역 기업이 그 신공항 건설에 참여하도록, 즉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러면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만 돈을 벌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한동훈 특별법인데 제가 이제 황운하 의원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하면서 저희가 원내정당이 되었습니다. 아주 꼬마 정당이죠. 그래서 원내정당이 되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져서 제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누구나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고 전방위적 수사, 저인망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공수처가 이미 손준성 검사에 의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과 손준성 사이에 공모 혐의가 있다라고 공수처가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그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국힘 쪽으로 전달하기 하루 전날에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다른 하나의 법무부 고위간부 3명의 카톡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공수처는 그 60장의 사진이 고발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의심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26개인가 7개인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영입인사이시고 또 여성으로 이제 득표를 1위 하셨고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당시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수사를 했습니다. 그분을. 그때 우리 박은정 후보는 자기 비밀번호를 줬어요. 한동훈 검사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27개월짜리로 설정하고 난 뒤에 안 줬고 저희 당의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부장검사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그 자신이 손준성에게 제공했던 60개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 휴대전화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이스라엘에 보내면 풀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심에서 징계소송에서 패하자 그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들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기는커녕 교체를 해버립니다. 패소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대리인인 변호사를 교체하는 바람에 그 뒤로 2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소송에서 이기죠. 이 역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고 세 번째는 한동훈 검사의 딸 알렉스 한의 11가지 범죄 혐의. 그건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논문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은 내가 대필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고생으로서 유수의 국제저널에 발표했던 영문 논문은 표절이라고 그 학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무혐의 처리의 이유가 아주 생뚱맞은데 어떠한 압수수색도 소환도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게 본인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기준으로 자신도 수사를 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